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지금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이제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점점 살아나고 있어서 이 살아나는 걸 계기로, 특히나 전기차 분야에서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그 내용 한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LFP 대세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왜 대세가 되는지 그 세계적인 흐름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테슬라나 아니면 태양광 그리고 LFP 관련해서 산업들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고 어떻게 커지는지 그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지금 뭐 테슬라나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 관련 이런 주식들이 왜 못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장 매크로 이슈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왜 안 가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 기술 제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술 제재를 뚫어낸 지금 중국의 이런 하웨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지금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중점적으로 달아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적인 뭐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볼 때는 미국 주식을 봐야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금요일날 마감을 했을 때 금요일날에서 토요일날 돌아오는 새벽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소폭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하락을 했는지 또 보니까 결국은 유가 때문이 유가가 지금 기준으로 해도 오르고 있는데 $100 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오르잖아요. 유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먹는 뭐 식료품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배송받는 이런 택배나 이런 가격도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난방비도 올라가겠고 여러 가지 운송료도 올라가고 난방비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식료품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은 연준에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래서 연말에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그 금리 상승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부담이 높아지면서 지금 달러 선물 지수도 올랐습니다. 달러 선물 지수가 원래 104였는데 105까지 오르니까 이거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계속 상황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맵을 보시면은 지금 뭐 테슬라 관련해서 지금 많이 빠졌죠. 테슬라가 4.23%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 리비안, 뭐 니콜라, SQM, 그 다음에 루시드 모터스, 그 다음에 리튬 아메리카스, 엘버마일 이런 미국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급락을 하거나 하락을 했는데요. 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유가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관련한 이런 주식들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버리면은요 투자가 감소해버립니다. 전체적인 금리 상승 이런 압박도 있고 물가 상승 압박도 생기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투자가 줄어들다 보면은 결국 신재생으로 들어가는 투자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전기차로 들어가는 투자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고유가도 결국 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에는 그렇게 득이 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고 완만한 유가의 흐름이 돼야 결국 경제도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뭐 테슬라나 차이나 전기차 이런 관련 주식들도 그래야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고유가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뭔가 시장 장세가 불안하니까 투자도 이게 미루게 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올라가 버리니까 특히나 전기차는 비싼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부나 리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 금리도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소비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가는 많이 못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지금 리오토, 바이두, 뭐 샤오펑, 알리바바 중국 관련 기업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지금 미국은 다 떨어지는데 중국은 왜 올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아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파 때문에 지금 또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 시장은 지금 미국에서 10배가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희망 섞인 뉴스 기사는 나왔지만 이 태양광이 미국에서 10배가 오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거의 다 파이를 먹는 거는 중국 기업일 겁니다. 왜냐 값싸고 덤핑이잖아요. 덤핑이라고 하죠. 덤핑 때문에 이 가격 경쟁에 의해서 한국이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 태양광을 2050년까지 1570GWh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10배로 확대될 전망인데 여기에 거의 뭐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중국 기업 이제 제재를 풀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정부에서 탈탄소 정책을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에 건물용 전력의 30%, 그 다음에 교통 전력의 14%를 각각 태양광이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이 웨이퍼나 이런 거 설치하는 게 중국에서 아마 많이 해서 이런 거를 생산해서 설치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태양광에서 발전을 해서 뭐 가정용 태양광은 이런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테슬라의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로 아마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어월이 이제 3세대가 나오면서 이제는 LFP로 바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태양광이 뭐 10배가 성장을 하면은 결국은 LFP 시장도 10배가 성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을 발전해서 이 에너지 저장 시설, 이 뭐라고 해야죠? 에너지 배터리죠. 배터리 저장 시설에 이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들을. 그 배터리가 LFP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LFP가 10배 이상 또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LFP 이 저장 시설 이 점유율에서 뭐라고 하죠? 10위까지가 10위 중에 뭐 9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다. 1개가 삼성 SDI인가 그렇게 있고 다 9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대도시 부동산 거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첫 주택 자격 완화 후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에서 50%가 지금 거래량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부동산 부양책을 지금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효과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생애 첫 주택 자격 완화, 그 다음에 베이징 상하이가 지금 거래량이 50%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솔직히 말하면은 거주 이전 자유가 없어요. 이 뭐 공산당 이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그쪽에 뭐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상하이에 가서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그 뭐 당국의 허락을 받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막 서울 부동산 샀다가 저기 대전 부동산 샀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만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풀어주니까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 이런 데에 4대 도시에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은 그만큼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컨트리 가든이 망한다 이랬지만 이제는 거래량이 2선 도시에까지 뭐 30% 가까이 증가를 해서 베이징과 상하이는 집값이 1% 가량 올랐고 다른 도시도 하락폭을 이제는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주택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KMI 지수는 지금 1선 도시는 65였다가 베이징과 상하이는 연초 기록한 올해 최고 수준에 다시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웃돌면, 그러니까 이거보다 위로 나오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 이보다 낮게 나오면 밑돌면은 수축 국면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선 도시의 KMI 지수는 49로 지금 50에 근접해서 이제 수저우와 허페이 등 일부 도시는 50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이제는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그리고 생애 첫 주택 요건을 완화 등 이런 부양책이 잇따라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지난달 25일 개인 주담대중 주택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를 통해 과거 주택을 구매했더라도 이미 처분했다면 첫 주택으로 간주하는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주면서 규제를 완화하니까 이제 조금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한국도 똑같잖아요. 한국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조금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는 중국은 규제가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씩 완화해 주니까 점점 더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또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엄청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규제만
조금만 진짜 한국이나 미국 정도로 풀기만 해도 다시 부동산 경기가 훨씬 더 많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대해 보시고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은 전체적인 실물 경제도 살아나고, 그러면은 전기차나 아니면 이런 배터리 분야도 당연히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FP가 왜 대세가 되냐면 지금 LG화학도 모로코에 LFP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중국의 화유 코발트 있잖아요. 화유그룹과 손잡고 리튬 인산철 양극재 사업을 본격 진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로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로코에서 인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존버님 인산철에서 인철이 이게 원래 지구상에 많은 재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맞는데, 이게 LFP 만들려고 또 양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LFP 수요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쇼티지라고 하죠. 부족 현상이라고 하죠. 이 인이 부족 현상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데가 모로코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모로코에 지금 LFP 공장을 많이 지금 비아디나 아니면은 중국 업체들이 많이 짓고 있고, LG까지 진출을 했다. 그리고 제 LFP 전망을 보니까 이거 잘 보세요. 해석을 해드릴게요. LFP가 왜 대세가 되냐면, 22년에는 중국에서만 쓰였잖아요. 근데 25년에는 이제 중국에서 쓰이다가 이제 여러 지역 아시아나 아니면은 북미, 유럽 이런 데에 서서히 쓰이게 됩니다. 2030년에는 이 정도 가까이 쓰이고요. 2035년에는 거의 반반이 중국이랑 비중국이 반반 쓰고 있고, 이제는 2040년부터는 중국 외에 더 많이 LFP 소재를 많이 쓸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남아프리카, 그다음에 북미 대륙,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이런 데가 훨씬 더 이제 45년부터는 중국보다 훨씬 많이 쓸 거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한번 점유율만 보면은, 지금 22년에 점유율 보면은 중국이 LFP 사용량이 91%예요. 지금 점유율이 91%인데 2045년이 되면은요, 중국이 42%로 LFP 점유율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유럽이 19%, 그다음에 아시아죠. 중국 제외한 아시아가 지금 21%, 그 다음에 북미 대륙이 지금 15%,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 LFP가 쓰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FP가 대세가 되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고요. 거의 확정적이고요. 대머리 아저씨가 자꾸 싸구려라고 이런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K 배터리도 지금 보면은 중국의 LF 배터리 단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기아의 레이가 나오고요. 레이 EV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레스 EVX가 올해 말에 출시가 되잖아요. 이게 두 개가 출시가 되면서 결국은 LFP 배터리가 기술 개발도 되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값싼 자동차가 나오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중국산 LFP가 탑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1회 충전으로 600km까지 가는 LFP 배터리 탑재한 한국 기아 자동차 모델이 나옵니다. EV5거든요. EV5가 지금 중국에서 약간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는데 1회 충전에 600km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면 2,900만 원부터래요. 야, 미쳤죠. 2,900만 원 차량이 600km 간다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계속 간다고 하면 가성비가 이렇게 너무 죽이고 성능까지 좋아버리면은 결국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결국 한국 시장도 잠식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 가성비로 잠식당하는 게 나중에는 이제 시간 문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청소기도 지금 중국계 거의 한국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는 버스부터 장악하고 있죠. 전기버스가 한국 시장 점유율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이제 자동차까지 들어온다 하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 중국 전기차죠. 차이나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가성비로 이게 과연 현대나 기아가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없고 이런 걸로 안 지켜준다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초토화될 수가 있다. 왜냐? 현기차가 중국에서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가성비도 안 좋고 성능도 안 좋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 그냥 냉정하게 그냥 자료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이제는 LFP 대세로 되는 거고, 계속 이 흐름은 향후 10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 될 것 같고, 5년 정도는 거의 LFP가 대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더 많이 커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가 커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 중국 화유그룹과 손잡고 리튬 인산철 양극재 사업을 지금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튬 가공과 니켈 재련, 전구체에 이어지는 양극재 소재 수직 계열화를 나서고 있고 LG화학이. 그래서 LG화학은 화유그룹과 협약을 맺어서 모로코에 LFP 공장을 지금 짓는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는 니켈 재련 공장, 이것도 화유 코발트랑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중국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랑 차이나 전기차랑 같이 투자해야 된다는 게, 지금 뭐 기업 자체도 한국 기업이랑 LG랑 화유 코발트랑 같이 해버리는데, 중국 기업이랑 합작으로 해버리는데, 그러면은 두 기업이 발전을 할 텐데 같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같이.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LFP 5만 톤 정도를 보급을 해서 지금 전기차 50만 대 분량으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지어지면 2026년에 양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이랑 중국이 합작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한중 배터리가 계속 합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짧게 요약을 해서 소개해드리자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중국 야화랑 모로코에 수산화 리튬 공장을 짓고 있고, SK온은 거린 메이저 GEM이랑 지금 전구체, 대한민국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고, 에코프로도 거린메이랑 지금 이렇게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화유 코발트랑 대한민국에는 전구체, 그리고 모로코에는 LFP 양극재 이렇게 짓고 있다. 공장을 짓고 있고, 포스코 퓨치엠은 화유 코발트랑 대한민국의 전구체 및 니켈 재련소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LMF는 시노 리튬이랑 지금 대한민국의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합작을 하기 때문에 둘 다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유럽에서 뭐 중국을 배제한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결국은 급한 쪽은 유럽입니다. 유럽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거기에 구원을 줄 나라가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다. 그래서 EU 통상수장은 중국에 방문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헛소리 하잖아요. 디커플링을 원치 않지만 보호조치 필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 부위원장이 지금 보니까 23일부터 26일까지 방중한다. 그래서 디리스킹 재확인, 뭐 디리스킹이든 말든 중국은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니들이 힘든 거지 우리는 힘든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지금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목마른 유럽이랑 미국이 자꾸 중국을 가고 있어요. 중국 가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중국에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예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화웨이 있잖아요. 화웨이에서 지금 메이트 60 이 폰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7나노 반도체가 나와서 이제 반도체 제재를 돌파해버렸다, 이게 무서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SMIC에서 7나노 공정으로 만든 AP 반도체 탑재된 이렇게 됐는데, 2018년 애플 수준으로 지금 나왔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최신형 수준은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계속 고성능 반도체 이 제재를 했는데도 이제는 중국도 7나노 정도면 이제 그때부터 고성능 반도체로 들어가거든요.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이걸 돌파했다는 게 정말 무섭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는 계속 클라우드 산업이랑 AI 클라우드, 그리고 이런 백모드라고 하죠. 이런 저장까지 해버리는 이런 클라우드 산업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2000개의 GPU를 들어간 9배의 상호 연결, 그 다음에 H800 클러스터랑 동등한 성능을 지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곧 출시된 아틀라스 900 뭐 POD A3는 뭐 이런 성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배 훈련 안정성 뭐 이런 거 있던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산이나 아니면 노드 간의 연결이 좋아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를 처리하면은 결국 자율주행, AI, 그 다음에 뭐 통신, 이런 거를 더 빨리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미국이 제재한다고 하지만 이제 돌파하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웨이에서 지금 뭐 이런 뭐 태블릿 PC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뭐라 그러지, 이어폰도 나오면서 이게 가성비로 싸게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 한국에도 나중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듯이 지금 하웨이나 뭐 샤오미 이런 데가 결국 한국이나 일본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런 가전제품들이나 아니면 이런 성능이나 가성비 좋은 이런 전자제품들이 한국을 분명히 뛰어넘을 날이 올 수가 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하이실리콘 이런 기술도 하웨이에서 계속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SMIC가 이 생산을 제조를 맡게 되는데, 그래서 7나노랑 28나노 이 공정도 계속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진짜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샤오미 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가성비 제품이라고 해서 샤오미 보조 배터리도 쓰고, 샤오미 뭐 여러가지 뭐라고 하죠, 이어폰도 쓰고 장비도 쓰고,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서 중저가 가성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휴대폰 스마트폰 말고도 프로젝터, 냉장고, 제빙기, 압축기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전까지 샤오미의 지금 로청도 나오고 있거든요.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헤드셋, 시계, 냉장고, 프로젝터, 카메라, 진공 청소기,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IoT라고 하죠. IoT, 웨어러블 기기 뭐 이런 게 나오고 스마트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 통신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AI로 점점 더 이렇게 뛰어난 기능을 선보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 이게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값싸게 나온다고 하면은 뭐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를,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을 뛰어넘을 날도 머지않았다. 이미 지금 보면은 이 가전제품이 유럽에 점점 수출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값이 싸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점점 이러다가는 진짜 한국도 LG나 삼성이, 물론 프리미엄 모델은 훨씬 좋지만 앞으로 이제 중저가나 가성비 시장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이 클라우드 기술이나 AI 기술,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당국에서는 지금 보면은 쭉 이런 뭐라고 해야죠, 전체적인 AI 기술로 뭐 크레인이나 아니면은 광석, 석탄 이런 캐는 채굴 기술도 계속 디지털화 시켜서 이거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항만 기술 이런 것도 계속 디지털화 계속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 분야에 이젠 다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중국이 계속 예전 한국처럼, 한국의 지금 90년대 아시죠? 다들 90년대 밀레니엄 시대 이때 엄청나게 발전했던 것처럼 지금 그 속도로 지금 중국이 발전하고 있다. 이게 점점 한국에는 족쇄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 진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에 레노버에서 비아디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프라 장비나, 레노버가 세계적인 이 전자 뭐 여러 가지 만드는 회사죠. 컴퓨터랑 아니면 노트북이랑 이런 전자기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GPU나 AI 서버, 빅데이터, HPC, 그 다음에 레노버가 추구하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걸 구축을 해서 비아디랑 같이 구축을 해서 전기차에 이거를 넣으면서 뭐 아이다스나, 그러니까 조종석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스마트 이런 제품들을 다 레노버에서 이렇게 같이 협약해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도 같이 만들어내서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정말 무서워지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지금 보면은 비아디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비아디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원래 배터리 회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배터리 회사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쭉 해서 이게 원래 어떤 배터리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부터 생산하면서 이제는 자동차 기업이 인수를 하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기술이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칩까지 만들어냅니다. 반도체나 아니면 전자기기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리튬을 캐서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 거의 다를 수직 계열화를 시켜서 비아디는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에 아마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근데 거기에 따라서 비아디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잘 만들어내니까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비아디에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유통 마진을 많이 줄이고 이런 가격을 엄청나게 가성비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기업이 거의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딱 하나 더 뽑자면 비아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이런 수직 계열화, 계속된 노력, 계속된 투자, 뭐 반도체 칩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리튬 채굴까지 비아디가 다 해버리니까, 테슬라처럼 다 해버리니까 결국 이런 값싼 자동차를 누구보다 빠르고 많이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칩을 상품화 시키고 계속 이제 증설을 하고, 그러면은 EV 산업에서 이런 뭐라고 해야죠, 여러 가지 산업들을 펼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카메라, 레이더, 뭐 이런 칩, 이런 그리고 풍력 같은 이런 발전도 비아디가 전체적으로 다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는 테슬라처럼 중국에서는 그렇게 테슬라 같이 이런 산업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이런 산업들을 수출을 테슬라처럼 아마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북미 대륙은 말고 남아프리카나 아니면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대륙, 그 다음에 아시아 이쪽으로 비아디가 많이 진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시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BJ 하드라고 해서 지금 베이징 지역에서 계속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포니 AI랑 그 다음에 지금 아폴로죠. 아폴로 AI 이쪽의 자율주행 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허가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원래 뭐 세계 노선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25 평방킬로미터 구역을 확장을 해서 도시 전체에 걸쳐 500 평방킬로미터를 커버하도록 점진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베이징은 도시에서 공항까지 노선의 자율 셔틀 테스트를 지금 시작을 했다. 세계 최초로 한 수도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일일 평균 승객수가 12만 7천 명에 달해서 지금 엄청나게 바쁜 공항인데, 다신 국제공항을 이렇게 자율주행 시범 구역으로 정해서 이런 뭐 아폴로고 로보택시나 아니면은 포니 AI 이쪽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결국 이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면서 이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지금 베이징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포니 AI는 베이징에서 또 이것도 하고 있어요.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시범 구역이 지금 베이징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물류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대형 트럭 시연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거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지금 뭐 보면은 뭐 북미 대륙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도 이 트럭 운전사가 없다, 운전수가 없어서 지금 고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자율주행이 되다 보면은 자율주행으로 가버리면 운전수가 많이 필요 없어지겠죠. 그러면 더 많이 효율성이 늘어나고 배송비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빨리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는 기업이 어디다? 중국이다. 중국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물동량도 많고 이런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산당이니까 규제를 자기들이 유리하면 다 풀어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 수입 수출액 동반 감소. 진짜 한국 경제는 걱정이 되고 부동산도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수출 수입액이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보니까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은 많이 줄어든 거다. 네 번째로 수출액 감소폭이 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보시면은 수입액 감소액, 그러니까 수출도 하락을 하고 수입도 하락을 해버리면 결국은 경기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년 전보다 한국의 수입액이 25.4% 감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37개국 회원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 7월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게 걱정입니다. 그만큼 공장이 문을 많이 닫아서 공장을 안 돌리니까 에너지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죽겠죠. 그러면은 우리 뭐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돈을 못 벌면 이제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 뭐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부동산 이제 살 돈도 없으면 점점 부동산 경기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경기가, 제가 한국인이긴 하지만 붐이 건조하게 봐서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출산이고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결국 우리나 저나 구독자님들도 다 미국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거의 뭐 하고 있나? 하는 거 없거든요. 한국 주식 안 하고요. 미국이나 아니면 인도, 뭐 이제 멕시코도 생각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중국은 전기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주식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한국의 미래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변수가 생기면 밝아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날 때 원화를 빨리 달러로 바꿔서 계속 미국 주식을 계속 모아 가셔라. 여러분들 돈이 생기면은 계속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 보유하시고요. 절약하시고요. 그렇게 사셔야 앞으로 미래가 좀 암울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하게,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살아남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